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당장 자녀가 취득세가 확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그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여 쪽에도 있는데 갑자기 3배 정도 올라가면 12.4%나 13.4%를 내는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국토부 혹은 다른 데서도 네. 활발히 지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이제 이따 말씀도 올리겠지만 상속세가 개편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세 실질 걱정이 엄청 더 늘어나셨습니다. 왜냐면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 이제 KB 부동산 촬영 이제 요청 주셨었을 때 그때 찍었을 때와 지금 부동산 가격 살짝 한번 봤거든요. 와, 나 뭐 했지? 부동산 안 사고 나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나는 그냥 내가 거주하려고 산 집인데 이 집 가격이 올라서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 막 늘어나니까 그 걱정도 더 깊게 늘어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시는 거 다 풀어 내놓고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걸 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무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부동산 세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그 링크를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믿었었냐? 이런 식으로 갖고 말은 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활용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이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2017년 파리 대책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죠. 그때는 이제 세금을 점점 이제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극점으로 다른 게 2020년 이제 7월 11일 대책이었을 텐데 그때 점점 세금이 강화됐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사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1주택자만 기본세율이고 2주택부터는 중과세 8%, 3주택은 12%, 비조정도 3주택은 8%, 4주택은 12%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여부로 대부분의 세금의 중과세가 나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믹스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는 이제 취득세가 지금 많이 강한 편인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15억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분의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취득은 더 이상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너무 강한 중과세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확장하는 면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울을 거의 다 묶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맞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서울 거의 전역을 전역을 다 묶는다. 그다음에 과천이랑 성남 이렇게 묶지 않을까. 음. 특히나 지금 6월 27일 날 그 가계대출 강화 방안 나오고 나서 대출 맥스가 6억 원이 돼 버리니까 거기다 본인의 이제 자본은 이제 에쿼티 3억 정도까지 해서 9억에서 10억 원 미만의 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풍선 효과처럼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겠구나. 네. 왜냐하면 어디죠? 지역이 노도강도 다 포함이 그렇죠. 되겠군요.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전역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묶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주택 가격의 상승폭으로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8억에서 10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높은 상승폭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마 좀 많이 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딱 설정되자마자 취득세가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즘 문의가 그게 많으신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3주택 있으시던 분들이 이제 주택수를 줄여야 되나 자녀에게 한 채를 주려고 하는데 자녀도 이미 한 채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당장 자녀가 취득세가 확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그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여 쪽에도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는 사람,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면서
시가 표준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개별주택 가격 3억 원 넘는 거 이렇게 주게 되면 자녀가 그 증여취득세를 원래는 이제 한 3.8이나 4% 정도 내는 거를 갑자기 3배 정도 올라가는 12.4%나 13.4%를 냈는데, 근데 조정대상 지역 설정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뿅 효과가 뿅 발휘돼 버리니까 이게 정말 갑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거 설정되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이 없다. 아, 네. 진짜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법무사 사무실에 이걸 주고 이미 다 네, 서류 같은 준비해놓고 거를.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 설정되면은 그날 이제 대책이 대부분 11시나 3시에 나오거든요. 그날 이제 등기소 가면 장관입니다. 뭐 그 시군구청 취득세과 가도 장관이고 막 부랴부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그런 관점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반면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왜 점점 강화되는 것만 있냐. 말 그대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은 지금 사실 미분양이나 이런 게 좀 심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방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나온 대책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본다 그러면 촬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책 딱 보자마자 이건 촬영 안 해도 되겠다. 뻔한 얘기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지방 미분양? 아, 이세무사, 당신 같으면 사겠어? 바로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 혜택? 아니,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생겨 내는 올라야지 거죠. 되는 거니까.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 외 지역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대부분이니까 그 지역들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좀 일시적으로든 뭐 취득세 중과를 아예 배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법하지 않나. 그게 좀 정말 활성화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보유 쪽이 당연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보유. 네. 네. 보유 말고는 지금 강화할 포인트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세가 좀 낮은 편이다 이러는데 보유세가 거치는 액수는 사실 큰 편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몰빵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패.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약간은 이제 자본시장으로 가자 해서 코스피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지금보다는 엄청 셌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불과 뭐 2020년도, 21년도에는 정말 1년에 뭐 7조, 8조 막 거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다시 바뀔 수도 있고, 세부담 상한제도 3배로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시 올라가. 60%가 아니라 뭐 80, 85, 90. 거기다가 이제 공동주택 가격도 현실화율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것도 올라가면 그것만 해도 뭐 벌써 네. 그렇죠?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내가 왜 그 부자들을 걱정해줘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보유를 아예 못하게 되면 원주민을 사실 쫓아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 그게 거주에 대한 뭔가 제한을 막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과도하면 좀 그렇다 생각은 드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그나마 남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정대상 지역이 묶이면은 이런 종부세 부담이 중과세 되는 것도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이 남았는데 양도소득세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다들 뭐 KB 부동산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26년 5월 9일까지 지금 중과 배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죠. 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만 이제 이 중과세를 적용을 받는 건데 이게 지금 보유 2년 이상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 적용 안 해줄게. 그냥 일반 세율로만. 네. 네. 근데 이게 22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감이 없으세요. 없죠. 네, 없는 걸로 없으세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네. 최근에 압구정 현대 거 양도 차익이 110억 정도. 아이고, 야, 대단하다. 야. 예, 옛날 진짜 오래 보유하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의 입지라는. 자, 어쨌든 110억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으면 세금이 한 11억 정도 나와요. 실효세율이 10%밖에 안 실효세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엄청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주택 중과세로 딱 가면 얼추 계산하면 한 90억 정도 나와요. 네. 90%. 네, 감당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게 좀 무서운 세금인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로 좀 진입을 해보면 내가 15억 원에 팔았고
예전에 취득가액은 3억 원이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 받고 80% 적용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한 600만 원 나오거든요. 아, 네. 어, 12억 아주 낮죠. 네. 네. 나이스하네요. 네. 근데 이게 3주택자 중과세가 딱 되면 6억 7천 정도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네. 110배가 올라가 버리는. 네,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걸 네네네네. 뽑긴 했지만 네. 그런 식의 중과세가 다시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매년 1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 때 1년씩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시행령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계속 내놓는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이번 대책 때 빨리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뭐 오히려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연장 안 할 거야. 알지? 이제 힘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줘야 그래도 언제 팔까 뭐 이런 것들 조율하는 여유도 주는 거니까. 다주택자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여도 부담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주택자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선 세금 좀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값 좀 내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좀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갈 것 같으세요? 와, 근데 양극화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양극화는? 생각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걸 속된 말로 이건 것 같아요. 부자는 아직도 진짜 많은 것 같다. 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니즈의 개수에 비해서는 주택수는 적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고급 예. 주거지는 여전히 계속 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더 올라갈 것 같고. 음.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바는 사실은 전세제도가 이제 조금씩 없어지면 월세화 돼 가는데, 월세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임대소득도 사실은 보유의 세금이거든요. 내가 주택을 임대를 줬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주택 임대에 대한 다양한 지금 혜택이 좀 있는 편인데 그게 많이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전세금에 대한 이제 내가 에쿼티가 부족하니까 그걸 월세로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이나 소득세를 내거나 건보를 내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종부세가 올라가면 이제 당연하지만 조세의 정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더 빡빡해지겠네요. 네, 진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세무사님, 요즘엔 가족끼리 현금 이렇게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하면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 이상 넘어야지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어떤 분은 뭐 아니다, 100만 원 이상만 해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가족 간의 현금 이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우선은 이게 원래 보는 요건이 딱 3가지예요. 예전에는 2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떤 고가 부동산을 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 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예.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모든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소액이어도 이제 추징을 일어나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자녀에게, 예전에는 막 한 2, 3억 정도로 한번 집 알아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반전세에 보증금이 2, 3억인 느낌이니까 이게 좀 기준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요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코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좀 해서 자산을 불려라 해서 그 시드를 좀 주는 경향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관점, 어떤 사례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주는 것도 이런 리스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상 그냥 자녀에게 현금 3억을 딱 줬다. 사실상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3억을 가지고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그죠? 이럴 네. 때가 문제가 된다. 그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액 액수에만 몰입하면 생각보다 뭐 안 오네, 별거 없네. 이러다가 이제 한 번에 그냥 네. 크게 때려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뭐 어느 분들은 뭐 증여상속 이후에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 10년 이전 거는 뭐 괜찮다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10년 지나면 진짜 안심할 수 있나요? 사실 웬만해서 10년만 보세요. 과세관청에서는. 근데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실 10년 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 일반적이진 않다. 최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안날로부터 1년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너 30년 전에 증여했었네. 내가 지금 알았어. 안날로부터 1년간 추징할 수가 있어. 아, 네.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와, 힘들겠다. 네, 심한 거 많습니다. 네. 뭐 나오면 이제 세무사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편히 말씀 주시면 아, 어떻게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럼 가족 간에 이제 현금 거래할 때 좀 꼭 알아야 될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내가 현금을 받았다. 받았어도 어느 시점으로 쓸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다. 그러면은 요즘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게 뭐 강남 3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고 이거는 정말 KB 부동산 보시는 분들 진짜 도움이 될 건데 최근에 6월 27일 날 대출 강화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한 대상의 주택 거래량도 9억 원 정도 내외가 거래가 늘어나니까 조사를 하는 주택의 금액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저는 분석하는 스타일이니까 20억 이하는 안 나왔어요, 예시로. 그러니까 좀, 예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47억짜리를 사는데 아버지한테 30억을 빌렸어요. 막. 아니 이건 안 되지 막 이런 느낌 있었습니다. 거기다 꼭 이래 적어놓습니다. 30대 자녀 이름을 꼭 나이까지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말이 돼? 30대 분들의 이제 공분을 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8월 7일 서울시 보도자료인데요. 8억짜리 주택 사면서 아버지에게 2억 빌렸는데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금액의 기준이 확 낮아졌다. 진짜 이게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게 3월 19일 날 3.19 대책 나왔을 때 보도자료 15억짜리 나왔었고 5월 달에 13억 8천짜리 나오더니 이번 8월 7일 보도자료 8억짜리 딱 보면서 와 이제 다 하겠구나.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9억짜리 거래했는데 강남 3구나 용산구도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예. 근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소명 요청이 날라와 버리니까 이거 이런 것도 하나요? 세무사님이 하고 네. 와 가액이 많이 낮아졌네요.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와 현금 거래할 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그 거래 금액 기준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2, 3년 전에는 뭐 20억 이하는 뭐 보지 않는다던데 뭐 이런 약간의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트렌드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명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트키라고 하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를 했을 때 차용증을 좀 쓰는 이런 맞아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차용증도 결국에는 이제 빌리는 걸 텐데 국세청이 이게 빌리는 건지 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을 좀 하나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요즘은 차용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상향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2017년, 18년도에는 뭐 이제 부모님에게 2억 빌려서 이걸로 주택 샀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관님들은 아니 뭐 부모 자식까지 돈을 빌려요 막 뭐 이러셨거든요. 약간 이제 그러셨는데 요즘은 알겠어요. 빨리 계좌 갖고 오세요. 계좌 다 필요 없습니다. 계좌 서류. 계좌 차용증 딱 2개 보고 끝나요. 계좌 차용. 계좌에서 보는 건 뭔가요? 계좌로 실제적으로 이체가 됐느냐, 이자 지급을 했느냐. 이자 지급. 네. 그리고 이 차용증에 써진 게 월마다 몇 프로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연 4%를 이제 월 단위로 끊어서 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딱 계산해 보고 2달 빠지셨네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 네. 아주 그냥 칼같이. 그럼 뭐 한 2달 빠지거나 혹은 아니 저희는 무이자로 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서울시 아까 그 조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8억 원의 주택을 사면서 2억 원을 이제 무이자로 빌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유튜브를 보고 뭐 유튜버를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금에는 내가 무상이나 저가로 이제 돈을 대여를 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도 증여다라고 이제 추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면 딱 2억 1,700만 원 정도 대입을 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이자가 딱 연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세무사 2억까지는 그러면 무이자라면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사를 왜 사서 하려고 하냐. 조사 경험해 보셨냐.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를 거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2억을 그렇게 주더라도, 이제 빌리더라도, 무이자를 하면 합리적 경제에는 절대 2억 원을 놀리지 않죠. 하다못해 통장에만 넣어놔도 안전하고 이자가 붙을 텐데. 근데 그걸 무이자로 빌려준다? 과연 믿을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자를 얼마라도 지급을 해라.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 1회로 하자. 그다음에 내가 이 산 부동산을 팔 때 일시불로 이자 정산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그런 건 없다. 네. 아니 우리나라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봐라. 이자 대출 받을 때 월마다 칼같이 가져갈 텐데 그러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월마다 무조건 해라. 왜냐하면 조사가 요즘 되게 호흡이 빨라서요. 이번에 조사한 게 이런 식입니다. 올해 4월과 6월 사이에 거래 있었던 거. 그 조사를 8월, 9월에 하는 거. 빨리.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뭐 어차피 1년 이후에 이자 갚을 거니까 12월부터 이자 갚는다? 근데 9월에 조사 나오면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믿어주기가 좀 쉽지가 않다.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사를 딱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월마다 잘 줘서. 그러면 본인 끝났다고 생각하고 엄마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네. 조사 끝났어. 조사 끝났으니까 네. 이제 안 줘. 안 줘도 돼. 네. 이거를 매년 채무 사후 관리로 봐요. 한번 하고 나서. 네. 국세청이 이제 이 전산 자료로 이걸 입력해놔요. 이 둘 간의 채무 관리가 얼마였는지를. 그래서 2억 원을 예전에 빌려준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갚았는지를 매년 체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어머니가 혹시나 돌아가실 때까지 안 걸렸다. 그러면 상속세 할 때 걔가 채권이 돼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빌린 게 되니까. 예. 그게 전산에 딱 뜨면 이제 상속재산에 2억을 넣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도 없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맞네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네. 끝단을 말씀드린 걸 수도 네. 있는데 그런 네. 케이스를 제가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렇죠. 네. 네. 아유, 그러면 뭐 상속세금이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 때는 사실 1억에도 봅니다. 계좌 내역을 또 10년 걸 볼 건데 이자 제금 내역이 없었으니까 이거 그럼 채권이 아니라 이 시점에 증여로 봐서 그동안 안 냈던 증여세에 대해서 가산세 내자. 가산세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찔해집니다. 아유, 참. 만약에 뭐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이제 차용증을 썼어.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이제 자식이 주는데 그 부모님이 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자식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로 이건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말을 하죠. 네. 좋으셨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현금 쓰는 것도 힘드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척척 쌓아두시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 급격하게 본인의 계좌로 이제 계좌로 넣었다가 이체를 시키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 돈이 여기서 짜라고 생겼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또 받을 수 있겠죠. 가액에 따라 다르겠죠. 가액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분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분이 이제 소득이 많으면 그냥 현금 좀 있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소득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뭐 2억이 통장에 현금 입금된다거나. 결국 이제 증빙 소득이 또 중요한 거겠네요. 네. 그리고 글에 입금한 보이스피싱이 인출책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네. 요즘 뭐 이제 가상자산, 코인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코인을 USB 지갑에 넣어서 주면 이건 뭐 전혀 알도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걸린 세무조사 케이스를 이미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잡히냐면 결국은 내가 지갑에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막 100개가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제 내가 결국은 현금화 시키고 싶으실 거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으로 받아주는 시장이 웬만한 블랙마켓 말고 없을 테니까.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개인 지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 옮겨야 되는데 옮기고 나서 팔면 그 업비트에서는 아니 빗썸에서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가 거래했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는 겁니다. 네.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돈이 생겼네. 이거 원출처가 어떻게 돼? 네, 원출처 어떻게 돼? 저 옛날에 뭐 되게 쌀 때 샀습니다.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내역을 소명을 하는 건데 그 내역 소명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입법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1년 동안에 매월 말일에 한 번이라도 5억 원 넘으면 그 계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바이낸스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올해 이제 신고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런 신고가 있는지도 몰라서 이 세무사 사기친다고. 제가 그 오해를 좀 받았는데.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게 과태료가 10%거든요. 전체 금액이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어떤 분은 거의 막날에 오셨는데 200억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20억 과태료? 하루 늦으셨으면 20억이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달 이내에 자발적으로 하면 90%를 깎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2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와. 근데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아직은 과세가 많이 없으니까 코인 쪽은 여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라 상속은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코인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트렌드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요즘은 왜냐면은 그 예전에 30대 분들이 초기 진입을 했었어요. 코인을. 그게 보면요. 2015년도 이쯤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이를 먹었어요. 네. 이제 40대, 50대가 되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KYC 이용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가장 고액의 거래를 하시는 이용대는 50대예요. 그래서 이미 상속 재산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다. 이제 가상자산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개인 지갑에 대한 것도 아까 말했던 가상자산 신고하듯이 신고하라는 의무화 입법도 지금 얘기 나누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당첨된 로또를 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이제, 너가 산 거라고 이제 신고해.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이런 사례? 네, 이번 사례를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 아직 저에게 상담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저 공부할 때부터 저는 이건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그 종이 한 장으로 걸리지 않고 뭔가 이전해주는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질문을 이제 당첨된 로또를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했지만 이 원출처를 과연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으로 사니까 기록도 안 남으니까. 그렇죠. CCTV 돌려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안될것 사실은. 같고. 왜냐면 5천원, 10,000원 정도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물론 이제 절세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증여세 탈세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로 활용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인원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잡아내는 건 저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법 이외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조세범 처벌법이나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금융 범죄로. 형사사건화 네. 되겠군요. 네, 이제 로또를 판 경찰이. 사람이 분명 산 사람도 물론 문제겠지만 네.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네. 하면 안 왜냐면은 되겠네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이걸 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서. 네. 판 사람도 결국엔 돈을 받았을 테니까. 네. 이게 자금 이런 게 자금도 있겠네요. 본인도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되면 뭐 로또 얘기를 한다거나 음. 갑자기 그래버리면 다 얽혀버리니까 그렇구나. 좀 복잡해질 수 있겠구나. 음. 왜냐하면 이러게 되면은 내가 이걸 준 자녀는 소명이 이제 로또로 되는데 이 자금을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소명을 할까? 네, 네. 이 사람은 본인 거 소명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음. 자, 세무사님, 요즘에는 국세청도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동으로 뭐 걸러낸다. 이게 도입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입은 됐습니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좀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나왔냐면 50만 원만 이체도 증여세 조사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터무니가 없어서 대응도 안 했는데 아니, 세무서가 진짜 한 가지가 안 와요. 제발.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 좀비속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국세 추징을 해야 될 텐데 그 50만 원짜리 잡았는데 알겠다. 그럼 추징세액이 얼마냐? 0원입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간 것 같은데 근데 실시간 감시를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 확실히 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게 그 계좌를 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정기조사 이 세무조사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개인정보 위반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신문고 찢어집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AI 탈세 적발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직업상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니 AI가 세무에 관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분은 대체될 것 같은데 음. 이거랑 좀 시스템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우선은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이제 이미 이게 보도자료도 2월 달에 나온 거라 꽤 됐는데도 그때 1,800만 개의 사업자의 재무제표랑 신고서 분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돌려서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세무조사는 잡아낼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연간 인원수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행정력이 분명히 맞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세무조사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가 요즘 이런 시점에서 제일 많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했던 조사가 대부업체 조사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흥했던 게 골프장 세무조사.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맞춰서 그걸 대상자를 이제 선별하는 건데 일반 개인 조사도 그걸 하겠지만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이제 막 접목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게 한 내년 올해나 내년에 1,300억 정도 들여서 AI 그 답변해 주는 거. 챗봇 네, 비슷한. 챗봇이 아주 고도화될 것 같아요. 이미 홈택스에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줄글을 쓰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방식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신고서 제작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국세청에서 모두 체험 서비스라고 뭐 2,400만 원이나 뭐 4,8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이제 종합소득을 버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냥 당신을 단순 경비율로 해서 뭐 경비율 한 60-70% 쓰셨겠죠 해가지고 환급액수 나오게 해가지고 신고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예 국세청에서. 그래서 별 이상 없으시면 AR에서 전화만 하면 신고 마무리한 걸로 보고 환급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돼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AI가 고도화되면 이 기준을 올려버릴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네, 해주면. 그러니까 4,800을 이걸 7,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 업계는 좀 타격이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즘 뭐 국세청이 특히 좀 주목하는 어떤 부동산 거래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요즘은 주택 거래 자체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냥 뭐 등기만 치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군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고 나서 강남 3구랑 용산은 거의 97%의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었고 거기다가 이번에 6월 27일 날 가계대출 강화 방안이 나와서 전세 이제 대출이 6억 바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네 라고 해가지고 확 줄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억에서 좀 자기 자산 얹어서 9억 10억 미만의 부동산 거래만 좀 늘어나서 조사하는 거래 액수 자체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요즘은 10억 미만의 거래인데 자녀에게 뭐 부담부 중에 하나 저가 영수도 특히 그리고 이제 10억 미만의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주택 취득자금 정말 빌린 게 맞냐? 이거 증여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엔 그래서 뭐 자녀에게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넘기고 싶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가능한 방법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가 양수도 저가로 싸게 파는 건데 요것도 요즘 트렌드 바뀐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자녀에게 뭐 6억에 싸게 파는 거죠. 이게 시가랑 3억 원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너 실질적으로 준 건 6억이지만 너 10억으로 양도세 계산해.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거나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종전주택을 결국 3년 이내 팔아 비과세를 받으니까 뭐 그 기간 내에 팔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비과세를 받으면 6억이든 10억이 됐든 어차피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0원이니까 그런 타이밍은 놓치지 말고 꼭 하셔라. 이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실제로 주고받은 건 6억이니까 이 6억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원이랑 5% 이상 차이가 나면 너 그래도 10억으로 취득세 내. 뭐 이러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증여세죠. 여기가 이제 30%, 시가의 30%와 3억 원인데 그것보다 작은 금액을 이제 빼주는 건데 10억에서 6억 빼고 4억 남은 금액에서 3억을 또 빼주니까 증여 재산가액이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게 없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니까
나머지 5천만 원에 10%의 증여세를 고부하면 500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면 10억 원짜리를 취득세랑 그다음에 증여세 500만 원만 내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요즘 그나마 제일 문의가 많은 편이에요.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뭐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너무 낮네요. 이거 인정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감정평가가 많지 있어요? 않은데 그냥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감정평가 가액이 맞을까에 대한 의심도 품어요. 아,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도 이렇게 뭐 관청에서 막 100% 신뢰하는 건 아니군요. 예,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너무 크면 이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징을 합니다. 예, 음. 인정을 해버리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럼 뭐 집을 증여할 때 이때 하면 뭐 유리하다, 뭐 그런 시점이나 상황이 있나요?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빨리?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메인 지역이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게 어떻게 계속 올라가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습니다. 예. 그냥 올라가는구나. 내가 이성이 아니다. 저건 절대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요즘은 다양한 규제 요건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챙겨서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네, 거래 동결 상태니까 뭐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증여세가 너무 높아졌는데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2017년도에 아크로로 시작하는 아파트를 이제 자녀분들 세 분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때 아크로가 시세가 지금도 비싼데 그때 시세가 26억, 27억이었어요. 지금은 딱. 네. 네. 그래서 증여세랑 증여취득세 그때 계산하니까 딱 9억 4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높지 않냐? 이거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줘야 될 것 같다. 난 다주택자고 네. 분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분 말을 듣고 제가 샀어야 되는데 네. 지금 50억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분한테 주셨는데 2025년도에 그중에 한 분이 이번에 파셨어요. 67억에 파신 거예요. 67억이요? 근데 만약에 지금 67억에서 그럼 증여랑 증여 취득세 중과세를 반영하면 얼마일까를 계산 한번 해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죠. 네. 딱 39억 나오더라고요. 39억이요? 증여세랑 취득세. 지급하면. 그리고 증여 취득세가 9억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여세랑 취득세가 9억 4천이었는데 네, 지금은 취득세가. 증여 취득세 중과세 나오면 그게 9억이에요. 첫 번째는 증여세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증여 취득세 중과세도 생겼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가형 수도로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졌죠. 거기다가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은 주택 구입하면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돼야 되니까 한도도 6억 원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토호제를 엄청 많이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강남 3구랑 용산은 지금 아파트가 다 토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토호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라는 게 있다 하면 그게 뭐예요 하면 이제 여기를 가져가시면 자녀가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근데 거기 지금 최근에 계약갱신해서 임대차 갱신을 했다. 그러면 2년 있다 다시 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왜요? 그러면 2년 있다 와야 되냐? 근데 2년 있다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되죠? 2년 있다 10억 정도는 오르실 것 같아요. 하면 그때 이제 이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때 딱 한 번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랑 잘 생각 안 하셨다. 다양한 규제까지 같이. 네. 그러면 이제 현타가 딱. 그렇죠. 자, 그럼 혹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 좀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자녀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녀에겐 하루빨리라도 증여를 좀 해라. 여유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자녀분들의 이제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미 손주들한테 주는 게 더 빠른 분들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분들이 우리나라 자산의 43% 정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통계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0% 올라갔을 건데 그분들의 이제 손주들도 이미 성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성년인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게임 스타트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스타트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줄 여력이 된다면 좀 빨리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상속의 미래 계산을 할 때
손주든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을 포함을 안 하니까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유동성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낫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뭐 디폴트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대한민국은 계속 자산구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우선은. 네. 성장하니까. 네, 성장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집을. 근데 이거를 좀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뭐 양도세 문제가 붙는다고 하는데 기준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받고 나서 이제 10년 이내 증여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 건데, 증여 받고 나서 너 10년 이내 팔면은 그러면 세금을 두 가지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모님은 1억 원에 사셨어요. 이거를 지금 5억 원에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10년 이내에 10억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았던 금액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양도세 계산 하나와 예전에 부모님이 1억 원에 취득한 것과 10억 원의 차이, 9억 원으로 계산한 것 중에 큰 걸로 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맞아. 있잖아요. 이것도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딱 주택 하나 받고 비과세 요건 채워서 양도를 하면 2월 과세는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봐라.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증여 부분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나 저가 영수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증여 부분이 그러면 없거나 적을 테니까 2월 과세 걸리는 부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군요.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10년 후에 매도하는 게 네, 우선은 그 방법이군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집은 자녀에게 좀 증여했는데요. 부모가 증여한 분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혹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우선은 그래서 이 거래를 세일 앤 리스 형태죠, 사실은. 네. 이 거래 형태로 이제 매매 거래로 요즘 많이 하죠. 증여 형태로도 하긴 하지만 사실상 뭐 매매 가격은 15억 원인데 그 대신 아버지에게 전세로 오히려 11억, 그러면 4억 원에 뭐 4억 원의 차익만 이제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제 실질상 따지는 건 요즘 조사 케이스는 이제 거래 가액이 적정한지, 15억 과연 적정했어? 이거 따져보세요. 근데 거의 다 적정하게 잘 맞추시니까 이거 정할 때 이제 감정평가로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전세 보증금도 과연 적정했어? 네, 따집니다. 네. 이게 이제 부동산에 이제 뭐 저가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보다 30% 차이가 벗어나거나 이런 거. 근데 큰 차이가 아니면 사실상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만 좀 아니면은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다. 대신 좀 너무 고액의 이제 뭐 보증금이다라고 했으면 좀 적정 가액을 맞춰라. 근데 분명 자녀가 좀 자력이 좀 없으니까 그 차익 부분을 분명 보증금으로 맞추셨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런 것들을 결국 자녀가, 왜냐면 언제든지 부모님 또 나가실 수 있으니까 결국엔 갚아야 되는. 갚아야 되는 무조건 채무다라는 거 잊지 마라.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세일스 앤 리스의 어떤 매매 방법도 증여랑 또 이렇게 같이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비교해봐야 판단하는군요. 됩니다. 그 과세 표준 10억 원 넘어가는 증여부터는 40%의 세율 구간이라 그때부터는 대부분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때부터는 증여세가 팍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정도 과세 표준이면 딱 증여세가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1억 주면 4천만 원씩 올라가니까 웬만한 양도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한 5억 원 정도까지 맞춰라, 증여 비율은. 그 나머지 부분은 양도가 낮다, 매매가 나올 수 있다. 그러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세무사님, 우리가 상속세를 좀 줄이려고 미리미리 증여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그 기준이나 시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상속 재산으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볼게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으니까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근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0억 원. 딱 그 정도만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에서 채무 다 빼고, 그다음에 10억 빼고, 아니면 5억 빼고. 근데 그 재산에 이제 10년 동안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 그런 상황의 가액을 좀 따져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세율 구간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5억 원만 돼도 30% 세율 구간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느끼실 게,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을까?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뭐 25억,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현금성 자산 5천만 원.
그럼 30억 딱 받는다 치면 얼추 계산하면 10억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만 빼다고 계산하면 20억이 과세표준이면 세금이 6억 4천 나와요. 거기다 취득세 뭐 하면은 거의 7억에 육박하실 거예요. 뭐 기타 각종 수수료나 뭐 이런 거 하면. 받아서 7억을 낼 수 있느냐의 네. 문제군요. 그 7억을 낼 수 없다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최대 쪼개서 내면은 11조각까지는 낼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한 번 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10년간 쪼개낼 수 있는데 분할 납부. 네. 예. 연부연납이라고 연부연납. 하긴 하는데 이자도 붙습니다. 이것도 이자도 음. 붙는데 매년 6, 7천만 원 내면은 그분은 이제 만약 일반적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상속 좀비가 되시거든요. 네. 제가 만든 버는 거 그냥 표현에 다 이렇게 번호 그냥 죄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재산을 이제 지키고 싶은 자녀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내가 자산을 모아야 된다. 음.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0대라면 이제 진짜 서둘러야 된다. 아직 건강하다 부모님. 금방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예전에는 잘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종신보험은 거의 이제 요즘 많이 권해요. 아,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자녀고 피보험자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라면 아버지,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자녀. 그러면 보험금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정에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유동성이 확보가 많이 돼요. 이 정도 자금이면 첫 번째 연부연납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상속세를 못 내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금매를 허겁지겁 던지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 값을 못 받으니까. 6개월만 버티면 그 다음 연부연납 때까지 수만 번 돌리고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도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매수자를 찾는 시간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최소한 금매로 던질 수 맞습니다. 있는. 최소한 몇 억씩 싸게 던지는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돈 냈었던 걸 1억에 보존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이스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를 해라. 유동성을 확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종신보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아, 원래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먼저 상속재산을 부동산 같이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것들은 좀 먼저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좋긴 한데 맞아요. 이게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이런 상황 판단이 또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상이 추석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석 때 이번에 길잖아요. 이제 이게 모이실 때 그 전에 형제들끼리 얘기 나누셔서 이게 아버님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읽어놓으신 자산이 많으신데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그걸 받을 여력이 좀 쉽지가 않아서 괜찮으시면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주시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버님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억짜리 이러면 못 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4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이면은 자녀가 3분이다 그러면 한 분씩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집 한 채 30억짜리 있는데 이거 주라고 하면 그건 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주면은 이제 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애들이 안 찾을 줄 모르니까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아니 팔고서 부모님 계좌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 되죠. 네. 뭐 그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오래 살았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팔고 남의 집 가서 살란 얘기야. 이 동네 떠나면 나 아는 사람 없는데. 나 앞집에 김씨랑 맨날 냉면집 가서 냉면 먹어 이런 얘기 하시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 세금이고 감정 세금이다 보니까 같이 말하셨으면 좋겠다. 이 감정 세금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네, 감정 세금이고 네. 가족 세금. 그럼 혹시 그 상속받을 재산보다 이제 빚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우선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살아생전에 최대한 파악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있어요. 네네. 네. 특히나 제가 사업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많습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막판에 좀 힘겹게 운영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지인들한테 돈을 막 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아버님이 쌓아온 인덕이 많아서 알았어 뭐 2억 빌려줄게 뭐 이렇게 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은 있는데 몇 분에게 얼마 빌린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정말 좋은 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한정 승인.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배우자랑 자녀 3분 이렇게 총 4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상속포기라면 망해버리죠. 왜냐하면 상속포기라면 아랫세대로 내려가고 아, 내려가서요. 손주들까지 손주한테. 내려가고. 손주들도 상속포기 다음에 형제로 넘어가고 한정 승인을 해야 되겠네요. 최악을. 그래서 대부분 이럽니다. 이런 식이면 3분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분이 총대 메고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러면 상속 재산을 받겠다. 근데 상속 재산을 받는 게 뭐 50억이다. 근데 채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45억이면 5억 원 남는 거 가져가는 거고. 근데 채무가 55억이다. 그러면 나 50억 원까지만 변제용으로 쓰고 5억은 좀 해줘. 이걸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군요. 네, 한정 맞아요. 승인을 네. 하겠다. 물론 한정 승인에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최근에 생긴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빚이 알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제도적인 게 좀 바뀌었는데 이게 법원에다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다 이렇게 갑자기 딱 돌아가시면 슬픔이 엄청 커요. 청천벽력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경증 치매가 진짜 많으세요. 저는 놀랐는데 치매가 45세부터 진단이더라고요. 경증 치매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자녀가 절대 몰라요. 접촉을 자녀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빡깜빡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 부모님의 형제들이 더 빨리 깨우치거나 주변 네네. 분들이 빨리 깨우치는데 네. 문제는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구나, 악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이제 이상한 종교단체 막 구대야 된다.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자녀분들도 꼭 부모님의 건강을 좀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도 항상 합니다. 자, 이제 뭐 부동산 상속을 만약에 받는 그 시점에 뭐 여러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무주택자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좀 나눠 받는 게 유리하나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받는다 그러면 그것부터 말씀드려요. 청약을 혹시 생각하고 있냐? 청약. 네, 왜냐하면 청약법상 그 지분의 1%라도 상속을 받으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적격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상속인이 돈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약은 노리고 있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지분을 받아 가시는 게 낫다. 근데 이거 받아갈 때도 형제들끼리 어떻게 받을 게 유리할 거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은 집이 2채가 있다. 그럼 한 채씩 온전히 줘라. 온전히? 네, 지분 100%. 말고? 네. 왜냐하면 지분으로 주면요. 팔기도 어려워. 무조건 싸워요. 네, 맞아요. 무조건 싸웁니다. 딱 안 싸우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다음에 모두 의기투합을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팔자.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자 나오면 팔자. 라는 경우만 안 싸워요. 그 상황에서 더 최악은 뭐냐면 지금은 2명이잖아요. 이 중에 형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여기 이제 자녀들이 3명이다. 절대 이게 안 돼요. 절대. 인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면 이 이제 자녀 조카들이죠. 조카들이랑 이제 나랑은 절대 타협점이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받아서 팔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이다. 3분의 1씩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배우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때려버려요. 근데 이게 유주택자가 받으면 주택취득세가 2.96%,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3.16%인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33, 33,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34. 조금 더. 네, 1%만. 그래서 이제 취등록세를 좀 취등록세가 그럼 몇 천만 원 줄어들어요. 그게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거죠. 양도세금은 거의 안 나오겠네요, 그죠? 상속 금액 대비로 그냥 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게 이제 상속세에 이제 상속 취득가액으로 될 테니까. 최근엔 규제 때문에 바로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막 5억씩 올라가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유언장 없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속분대로 이렇게 공동 소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유언장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속 다툼을 가정을 해서 미리미리 자, 이건 네 거, 이건 너 거, 딱딱딱 말 가족끼리 모아놓고 유언장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자녀만 데려놓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 치열해지는 싸움이 되는 거고, 유언장이 만약에 없이 사망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 대부분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완만히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도 나눠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협의가 결국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재판으로 소송을 많이 가시죠. 아이고, 이거 뭐 가족끼리 이렇게 소송 가면 그것만큼 또 굉장히 힘든 일이 또 없잖아요. 요즘은 다툼의 빈도수도 훨씬 늘었어요. 요즘은 한 20억 정도 되면은 뭐 10억 이하도 이제 첨예합니다. 네, 정말 첨예해요. 그 50대 전후로 사실 우리나라 생애주기에 대한 첫 번째 퇴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나이쯤 됐었을 때 상속이 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내 마지막 재산 증식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것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한 자녀에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에 대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월 간병비가 막 370만 원이라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통계도 나왔고, 근데 그 간병비를 한 형제가 다 부담을 하는데 상속재산 똑같이 나눠가죠. 네, 그러면 감정적으로 또 쉽지 않죠. 이거는 무조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어떤 다툼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부모가 좀 미리 어떤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해법이 좀 있나요? 그래도 세무사님이 또 일상에서 제가 보시기에. 제가 최근에 봤는데 60, 70대 이상 분들 유튜브 조회 검색어 2위가 상속세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좀 슬픈 면이기도 하죠. 세금이란 게 부담이 크니까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 재산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근데 그 영상 지금 좋은 KB 부동산 이런 채널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보실 텐데 무조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자녀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것들도 KB 부동산에서 워낙 잘 다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 손주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경우가 많으실 거다. 성주도 뭐 이제 고3이다 그러면 곧 사회로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되면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이제 솔루션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유언을 쓰는 것보다는 상속인 간에 충분히 협의를 미리 가지는 게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상속 다툼과 별개로 공동의 책임이다. 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다 이렇게 체납이 들어온다. 그래서 가족 세금이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재산은 나눠 가지지만 세금은 연대납세금으로 같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퉈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신고서를 만드는 세무사 지정은 별도다. 이 업무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세금만 계산해서 도와줄 거다. 그 세금을 왜냐하면 다툼하다가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 늦어지면 가산세 20%니까. 자, 그래서 뭐 미리미리 상속인 간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훌륭한 솔루션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증여부터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세금 이슈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